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네,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이달에는 서울의 자치구마다 지역 상품권 발행 매수도 늘렸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구청이 자체 예산을 더해 발행한 지역 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이어서 이용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 상품권 발행이 내년에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경제 수단인데 무슨 이유인지 이번 주 주간 종합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전국의 지역 화폐 발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생각이지만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 등은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 서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 상품권. 예를 들어 상품권 70만 원어치는 10%인 7만 원을 빼고 63만 원만 내고 사는 구조입니다. 흔히 종로사랑 상품권이나 노원사랑 상품권처럼 지역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올해 자치구 서울사랑 상품권은 총 8,720억 원 규모로 발행됐습니다. 지난 1월 출시된 전용 앱 서울페이 플러스 가입자는 100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싸기도 하고 10% 싸기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 자치구 서울사랑 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 모두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내년 예산에 31조가 늘어나는 거에 22조가 지방교부세 교부금으로 가고요. 그거의 반 10조 원 넘는 게 지방교부세로 내려갑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서울 지역의 자치구 서울사랑 상품권 할인율 10%는 현재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치구가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한 건 이 국비 20% 부분에 해당합니다. 올해 발행액으로 따져봤을 때 서울의 국비 지원금은 174억 원 정도. 크고 작음을 떠나 서울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서의 심의가 남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고 향후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세운 건 없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이 어떻게 삭감은 됐지만은 의회에 가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치구들 역시 서울시의 정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거는 없어서 시에서든 수학부에서도 와야 되는 건데 아직 온 게 없어서요. 갑작스런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제외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데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나 모든 사람한테는 큰 타격이죠. 어떤 정책을 무조건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보완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내는 등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공론장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화폐가 중앙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상당히 큰 또 지방의 경제에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약 3개월간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키겠다며 공언한 상황이라 쟁점화된 논란은 과연 어떤 결말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서울과 달리 인천시는 한 발 앞서 이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의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관련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면서 운용 방식을 일부 개편했는데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이 지역 화폐의 장기적인 활용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4년간 인천 지역화폐인 이음카드에 사용된 국비 예산은 3,161억 원. 올해만 84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인천 역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깁니다. 일단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 2천억 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자체 예산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이 기본 원칙 하에서 하게 될 때 연간 소요액이 약 2,019억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방식도 개편됩니다. 다음 달부턴 연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30만 원 한도로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줄어든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축소된 캐시백 지원 금액에 대한 아쉬움도 나옵니다. 액수가 30만 원이 넘치고 쓸 게 없어. 지금도 나도 지금 뭐 초에 좀 쓰고 지금 못 쓰고 그냥 있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왜요? 그래도 50만 원 한도에서라도 그래도 그건 좀 솔솔했어요. 솔솔했는데 지금은 뭐 이음카드가 별로 그렇게 크게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소상공인 매장 카드 수수료 면제와 군구가 부담할 추가 캐시백 혜택 등은 향후 계획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영사와의 협의가 남아있고 각 군구 역시 필요한 예산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캐시백도 뭐 1%를 할지 그거에 따라 조금 예산은 달라질 수 있고 해서 그거는 아직 뭐 얼마 정도 될지 이제 예측은 아직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인천시는 또 내년부터 이음카드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배달과 택시 호출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질 좋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소비자는 전혀 없다. 단순히 콘텐츠만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개발이 돼서 그 거대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바뀐 개편안이 적용되는 인천 이음 지역화폐.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지역화폐의 장기적인 활용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어서 교통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서부권역 가운데 대장 홍대선 건설은 강서구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착공 시기가 관심인데요. 지금까지는 2024년 착공이 점쳐졌는데 2025년이 돼야 공사가 시작될 거다. 이런 전망이 최근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서울 마포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대장 홍대선이라 불리는 이 노선은 지금까지 빠르면 2023년 말, 늦어도 2024년에는 착공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실시 설계를 거쳐서 2024년 상반기 정도면은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서을 진성준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장 홍대선이 오는 2025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최근 낸 자료에서 2025년 1분기에 공사를 시작해 2031년 초쯤 개통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런 예측이 유동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될 사업자와 협상하는 기간 등을 정부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착공 시기가 늦어지느냐인 것인데 그것은 협상의 최대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는 그 기간을 풀로 다 쓰지 아니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 시점도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전체적인 기간은 또 당겨질 수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관련되는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은 충분하게 저희가 정부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독촉을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대장 홍대선 건설은 서울 강서구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은 착공과 준공 시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갈증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동대문구에서는 신이문역 일대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40년 이상 된 역사인 신이문역 개선 사업과 또 이문 고가차도 지하화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 왔습니다. 네, 하지만 고가차도 지하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 사업의 동시 추진이 아닌 신이문 역사 개선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43년 된 고가차도인 이문 고가차도. 경원선 구간을 횡단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남쪽으로는 천호대로, 북쪽으로는 화랑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1980년대 지어진 철도 역사인 신이문역. 지역에선 일대 개발을 위해 이문 고가차도의 철거 지하화와 함께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낡은 역사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동대문구 4선 국회의원인 안규백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이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서울시가 이문고가 지하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추정한 사업비가 371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제각각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문 고가차도와 연계 추진을 위해 신이문역 신축 사업이 보류된 바 있다며 신이문 북부 역사의 증축, 개량 사업의 우선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이문 고가 자체가 지하화되는 게 장기화되면 어떤 역사를 다시 지울 수도 없고 고착 상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 했던 계획대로 북부 역사를 지금은 125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한 3700 정도 제곱미터로 좀 많이 키울 겁니다. 그렇게 키워서 지금 신축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시의 이문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용역을 재차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현재는 확보한 국보 예산을 지역을 위해 쓰는 것이 먼저라며 노후 역사 개량 사업 추진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신이문역 예정 예산이 미리 지금 2년 전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돼서 다른 역사로 갈 그럴 위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금년에 설계를 들어가서 공모 들어가서 이 신이문 역사를 먼저 짓는 걸 확정을 짓고 이 고가는 동시에 이것과 함께 시간이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동시에 철거와 지하화를 추진을 그럴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실은 조만간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약 2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될 신이문 역사 개선 사업은 설계 공모와 용역, 준공까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레일 측은 신이문 북부 역사 개량 추진으로 방향을 정하고 연내 실시 설계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보도했던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일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환경단체와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학생들의 반발도 점차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와 관련해 서울환경연합이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량 통행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서울시가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근거 없는 상권 활성화를 외치는 서대문구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필요성과 성과는 홍보하지만 정작 확대에는 소극적이며 해제 요청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서울시가 만들어낸 문제인 것이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도 뜻을 모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나와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서울 연세로의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한 이후에 유동인구라든지 관련 상권의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촌 거리는 서울시장, 그다음에 서대문구청장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거리를 사랑하고 만들어오고 갖고 온 많은 시민들, 기획자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거리입니다.
서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차량 통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내놓지 못한 채 상권을 살리고 수익을 늘린다는 막연한 목표를 내세우며 기후재난에 시달리는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신촌 연세로가 유일합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서대문구청은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최근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서대문구청의 사업 추진이 일방적이고 졸속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도봉 지역 소식입니다. 도봉구 창동에는 30년이 넘은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 통과 후 최근 재건축 방식을 놓고 주민 동의서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이 통합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도봉구 창동 주공 2단지 일대입니다. 1990년도에 건립된 10층 이상 높이의 아파트로 상하 아파트와 주공 2단지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현재 이들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통합 재건축은 아파트 소유주가 재건축 방식을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전문 업체가 맡는 신탁 방식과 조합원이 진행하는 조합 방식을 소유주가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건축 공사 기간과 초기 자금, 공사비 등에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한 창동 주공단지는 모두 1,900여 세대. 이 가운데 상하 1, 2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이 신청됐고 주공 2단지는 이달부터 주민동의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재건축 설문지를 받을 때 한번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을 한번 의견을 넣어서 그중에서 선택되는 방식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설문 동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탁이 된다고 하면은 신탁사를 이제 만나서 저희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신탁사를 선택을 해서 뭐 주민 공청회 그다음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의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창동 주공 2단지의 거주민은 모두 750세대. 이 가운데 아파트 소유주 45%는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750세대 중에서 차가 있는 사람이 한 100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750세대인데 지금 차가 지금 한 500대가 이상이 돼갖고서 주차란도 너무 복잡하고 가구 건물도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돼갖고서 새로운 환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통합 재건축에 건설사들의 홍보 현수막도 줄지어 섰습니다.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아파트 소유주의 동의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탁과 조합 방식이 결정되면 주공 2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을 거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서울에서 자치구가 돌봄 사업을 확대해 주목받았던 중구 지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구청이 지난 3년간 초등 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했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초등 돌봄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센터는 전액 무료로 오후 8시까지 운영돼 만족도가 높았는데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형 초등 돌봄센터 직영 전면 재검토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 대화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직영 전면 재검토 반대 청원을 등록했고 여기에 동의하는 학부모가 줄을 잇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3년간 흥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직영 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왔습니다.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교실마다 담당 교사를 2명씩 배치해 학부모의 99.4%가 만족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구는 학교 안에 설치된 돌봄센터 9곳을 직접 운영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을 추진 중입니다. 학교 밖에 설치된 7개의 돌봄센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이 됐든 전에처럼 어떤 대체 인력이라든지 그거 해당되는 돌봄 어떤
관련된 인력을 뽑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책임자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이 하는 것들 자체가 어떤 센터에 책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역량을 가지고 아이들을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지만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 자체가 다시 또 불안정해지는 거고. 16개 중구 초등 돌봄센터의 인력은 88명.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력 구조는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담 교사 교체 등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게다가 구지경 전면 재검토에 학부모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구와 교육청, 학교만이 소통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구청은 이에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실당 2교사제와 친환경 간식 제공 등을 구 예산과 행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거나 그럴까 봐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걱정 아직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이관이 되더라도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거기에 부족한 재정적이거나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청장님도 지시하셨고요. 중구는 오는 21일 학교장 간담회에 이어 26일 학교 학부모 대표 간담회를 열고 10월부터는 각 학교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노원구 소식입니다. 최근 노원구의회에서는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내용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정책을 비판한 건데 민생을 외면했다는 주장입니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민심에 반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최근 노원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발언자는 서울 지역 자치구의회 전체에서 유일한 제3당, 진보당 소속인 최나영 구의원.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639조 원에서 지역화폐 예산 저택 삭감 등 서민 예산은 줄어든 반면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22% 하향과 가업 상속세 기준 매출 1조 원 미만 확대 등 정부가 구상한 세법 개정안을 비판한 겁니다. 정부의 부자 감세 복지 축소 정책은 우리 구 주민들의 한숨을 늘게 할 것이고 주민이 떠안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는 재정 부담도 더 크게 지게 될 것입니다.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 정책을 두고는 대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라며 서민복지 예산 확대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긴축은 서민 허리띠 조여서 기업 살리자는 말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지금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복지를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부 예산에 대한 전면 전환 촉구 의미를 담은 노원구의회 차원의 공동행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 채택 등을 요구한 것이지만 전체 21명 의원 가운데 여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 9명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기초의회 현 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초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기초의원들은 이 모든 겸직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는 이해 충돌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네, 그런데 겸직 신고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투잡 뛰는 기초의원들의 겸직 논란이 왜 끊이질 않고 있는지 먼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자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이 데이터에는 지난 8대 기초의원들의 겸직 여부와 보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을 보면 투잡을 뛰는 기초의원들이 상당수입니다. 부동산 임대업부터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공인중개사 대표와 어린이집 대표까지 또 학원이나 음식점 대표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 각종 체육단체나 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인 재직 기간을 비공개 또는 누락한 사례도 많습니다. 기초의원들은 영리, 비영리, 공공단체, 자영업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겸직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겸직 신고가 있으나마나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신고 서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데다 신고를 허술하게 해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좀 뭐 영리 행위 여부나 아니면은 뭐 보수, 겸직에 대한 어떤 보수 같은 것들을 공개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누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지방의회 투명성을 많이 해치는 그런 사례 아니었나 싶습니다. 셀프 징계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기초의원들의 겸직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또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나 소속위원회 위원 등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겸직 내용을 신고하거나 사임 권고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에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2019년 연수구의의 한 구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논란이 일었는데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끝내 부결됐습니다. 제19 감싸기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의결 수준도 제각각입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총 4가지입니다. 겸직 금지를 위반한 서울 강북구 의원의 경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선 5일 출석 정지, 10일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자질, 또 도덕성과 직결되는 겸직 문제. 하지만 겸직 신고가 허술하고 징계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방의원 같은 경우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렴의 의무나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그리고 겸직 금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에서 가장 큰 원칙은 사실은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거고,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외부 수입을 과도하게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기초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원을 수행하면서 추가의 외부 수입을 얻고 있다.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투명한 공개와 함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겸직 관련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겸직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또 이를 심사하는 자문기구도 상설화하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있는 데다 공개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회는 지난 7월 9대 기초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공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겸직 금지를 명시하고 공개하는 조치를 이행한 겁니다. 하지만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의원들은 아직까지 겸직 신고 공개를 준비 중입니다. 기초의원 겸직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민대표를 사퇴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원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호석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맡아온 입주자 대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공동주택 관리 행정을 하는 경우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아 겸직이 금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동네에 대한 일을 심사하거나 사업을 평가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입주자 대표 회장과 구의원은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되더라고요. 도봉구에 있는 구의원으로서는 사퇴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기초의원들도 있는데 일부 기초의회에선 겸직 금지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 동구의회도 행정안전부에 관련 질의를 했는데
해당 아파트가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입주자 대표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기초의원은 사임을 하거나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해당 아파트는 사업비 지원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겸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혼선을 주는 건 또 있습니다. 구의원이 소속된 자문위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직 구의원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학교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학교 운영위가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겸직이 허용되는 겁니다. 이처럼 겸직 금지 조항을 정비했지만 금지 직종이 소수인데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겸직 공개에 대해 기초의회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보조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아니면 실제로 그 뭐 단체 활동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겸직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기준들이 많이 그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좀 뭐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좀 교육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직은 어쨌든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실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초의원 겸직 검증을 위한 제도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명시했지만 대부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의원 겸직에 대한 윤리특위의 셀프 징계 문제를 개선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구대의회 개원 후 인천 동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에 잡음을 일으킨 서울 종로구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요구서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인 의장이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해부하지 않은 데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꾸리도록 한 것은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봐주기식으로 이제 징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그마저도 꾸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외부 수입 겸직이 가능한 직종의 경우에 외부 수입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공직에 전념하도록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선 기초의회 스스로가 제대로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지난주 추석 명절이었죠. 이 한가위 추석 명절 전에 벌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산소를 찾아 풀을 베는 벌초에는 이 예초기가 필요한데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이 기계를 구매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보관이 힘든 이런 예초기를 포함해 각종 공구를 대하는 서비스가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관련 내용을 취재하셨습니다.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성동구의 예초기 대여를 제보해 주셔서 앞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서성원 통신원께서도 추석 명절 전에 벌초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예초기를 포함해서 성동구에서는 어떤 공구 등의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초기 외에도 가정에서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물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캠핑용품일 것 같습니다. 가지수도 많고 구색 맞춰 구입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에서는 캠핑용품 일체를 대여해서 쓸 수 있어서 비용도 아끼고 집안에 보관하지 않으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네, 요즘 같은 이 초가을 날씨에는 캠핑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말씀하신 김에 어떤 캠핑용품을 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캠핑이라면 뭐니 해도 텐트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다양한 텐트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텐트 외에도 침낭, 침대, 매트, 베개, 테이블, 의자, 그리고 캠핑 주방용품과 배낭, 랜턴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120여 개 캠핑용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성동 지역 주민들에겐 정말 그 유용한 정보인데요. 이 전해주신 이 캠핑 용품과 또 공구 등은 어디서 빌릴 수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성동 공유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캠핑 용품 외에도 각종 생활용품을 대여해 줍니다. 리빙, 키친, 행사 등 110여 개 물품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구도 대여합니다. 전동 공구와 정원 도구 등등입니다. 대여 신청은 성동공유센터 홈페이지에서 하고 집 가까운 거점 배송지에서 물품을 받으면 됩니다. 성동공유센터는 물품 외에도 공간과 재능을 공유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생활용품 대여가 가능한데 네, 이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많이 찾는 단골 물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물론입니다. 네. 성동공유센터에 알아보니까 캠핑용품은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히 나가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로봇 창문 닫기가 신청이 많아서 순식간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 생활용품 대여 서비스 외에도 이 생활 밀착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성동구로 이사 왔을 때 망치나 렌치 같은 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민센터에서 가서 대여해서 썼습니다. 공구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또 다른 생활 밀착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칼갈이와 우산 수리, 자전거 수리입니다. 칼갈이와 우산 수리 서비스는 성동구 17개 동 주민센터에서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동구에서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더해 이때 주민이 또 참여하는 축제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축제이고 또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끝으로 전해주시지요. 예, 오는 9월 24일 생활 밀착의 날 축제를 개최합니다. 성동공유센터에서는 리페어 카페를 열기도 합니다. 현재 정은호 성동구청장은 3선에 성공했습니다. 3선을 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쳐서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도 성동구민으로서 서비스를 받아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부엌칼은 제가 갈기도 하고 비용을 들여서 갈기도 했는데 지난 봄에 주민센터에서 칼갈이 서비스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성동구 칼갈이 홍보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생활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성동구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에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죠. 네, 주민을 위한 여러 공고 대여 정보에 대해 서성원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웃의 도움이 선행이 된 미담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70년 넘게 개인 신분증 없이 살아온 어르신이 이웃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이웃 주민의 제보에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된 건데요. 맞춤형 복지 사례가 된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도봉구 방학 2동에 거주하는 78의 장미영 어르신. 반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는 장 씨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방법을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웃 주민이 알고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내 거 보여주면서 이런 거 있냐 그랬더니 아줌마 가만히 계셔. 그래갖고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제 그 뒤로서부터 계속 내가 물어봤거든. 우리 가게 오면은 꼬치꼬치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진짜 없는 것 같아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 이거나 가서 확인해보자고.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막 서둘러갖고 이렇게 해주셔갖고 고맙죠 뭐.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란 장 씨는 화교 부부에 입양됐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양부모를 떠나 가정부 일을 하며 70평생 무호적으로 살다 이웃 주민과 함께 동주민센터를 찾은 겁니다. 삐뚤하지만 살고 있는 주소와 이름 석자를 손수 적고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10손가락 지문 등록을 거쳐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방학이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힘겹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그 소송 2개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8월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도 된다라는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9월 초에 이제 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주민등록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기다리는 장 씨는 이웃 주민과 주민센터 도움이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고맙고 이젠 죽어도 원이 없겠어요. 죽어도 원이 없어요. 이제 내가 그동안에 사람 인자도 없는 사람 같은데 이제 인자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죠. 도봉구 방학이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 취득과 함께 주거지 이전 등의 긴급 복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0여 년의 긴 세월을 멀리 돌아 도봉 구민이 된 장미영 어르신.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몸에 아픈 것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고 싶어. 통장 먼저 만들면 그게 보정수표지 뭐. BTV 뉴스 강희진입니다. Kids, get your popcorn now.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the space Viking, Thor Odinson. 슈퍼히어로가 아닌 자아를 찾아 떠난 토르. After saving planet Earth for the 500th time, Thor set off on a new journey. Well, he got in shape. 하지만 시프의 구조 요청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And after all that, he reclaimed his title as the one and 지구를 지키기 위해 묠니르를 소환하는 그때 Oh, spoke too soon. Jane? 마이티 토르가 되어 나타난 전 연인 제인. The old ex-girlfriend. What's it been like? 3, 4 years? 8 years, 7 months and 6 days, give or take. Am I sensing feelings? Well, you're right. The only ones who gods care about is themselves. So this is my vow. All gods will die. 우주의 모든 신을 몰살하려는 고르를 막기 위해 뭉친 팀 토르. I just want to say that was very, very impressive what you did back there. He's just my first bad guy. You never forget your first. 팀 토르는 전 우주적인 스케일의 모험을 시작하는데 You are not like the other gods of kill. Because I have something worth fighting for. 우주 최고의 배치 그리고 사랑.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네, 지역마다 올 하반기에 지원할 추경 예산안 심사를 구의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추경 예산은 한 해 살린 가운데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네, 그 심사 과정을 두고 크고 작은 잡음도 있습니다. 네, 신임 선출직 기초의원들의 날카로운 심사를 거쳐 제대로 지역 살림에 반영하는 조금이나마 변화된 의정활동을 보여줄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초가을 날씨인 만큼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생활화된 코로나19 방역 수칙 좀 더 꼼꼼하게 실천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